네, 반갑습니다. 박세윤 쌤입니다. 오늘 부가가치세 끝장내기 7번째 시간, 이제 재화의 공급 3번째이면서 이제 용의 공급입니다. 이제 재화의 공급은 거의 다 봤습니다. 오늘 재화의 수입에서 이제 볼 게 있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용의 공급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재화랑 용역을 공급하는 거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재화랑 용역을 제가 공급하는 거에 있어서 그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의에서? 그쵸. 공급 시기가 다릅니다. 재화랑 용역은 공급 시기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재화의 공급이고 어떤 것이 용의 공급인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헷갈리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공급 시기 때문에 재화 용역을 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아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외 공급 세 번째랑 이제 용의 공급 첫 번째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거에 대한 대상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재화는 뭐라 그랬죠? 그쵸, 실질적 공급, 그 다음에 공급 의제, 그쵸, 수입이 있는데 저 위에는 다 이제 봤죠. 그래서 오늘은 수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보기 앞서서 복습 잠깐 빨리 할게요. 이거는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소비지구 과세 원칙 때문에 영세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랑 생산지구 과세 원칙을 제가 구분을 해드리면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뭐예요? 그쵸, 그 수입한 나라에서 간접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간접세는 부가세죠. 부가세가 간접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지구 과세 원칙은 생산지구, 즉 수출하는 나라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안 내게 하고, 그리고 그쵸, 영원이죠. 그래서 영세율입니다, 이게. 그리고 수입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간접률을 곱하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생산직 과세 원칙의 문제점은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외 경쟁의 왜곡을 초래한다. 자, 그래서 소비직 과세 원칙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수출할 때는 영세율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입국에서는 그 수입한 나라의 부가세율,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죠. 대신에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완전 면세를 해준다. 전체 환급을 해준다고 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뒤에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전체 환급을 해줘서 이게 바로 완전 면세다. 그래서 면세와도 구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영세율이랑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딱 정리를 하면, 수출하는 나라에서 전체 환급을 시키고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수입국에서는 수입국의 부가율을 곱한다까지 공부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 설명해드리는 게 모르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영세율이랑 면세율 편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수입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입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 재화가 수입 신고가 안 된 재화랑 수출 신고가 수리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수입 신고가 안 된 거, 당연하죠. 수입 신고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것을 국내에 반입할 때 신고를 해야겠죠. 그게 수입인 것이고, 두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됐다는 말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수출 신고가 된 건데 그것을 다시 국내에 반입한다. 요 두 가지겠죠. 그죠? 요게 바로 수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번 수입 신고 안 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를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D라는 수입자가 있어요. 수입자가 직접 다이렉트를 받는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수입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수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세 구역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어요. 보세 구역이라는 것은요, 관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세금이 아직 안 붙고 물품을 보관하는 곳을 보세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있는 거는 수입이 안 된 거예요. 그쵸? 거래가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수입은 첫 번째, 미국에서 우리나라 보세 구역 안으로 들어온 거다. 요거는 수입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리고 A랑 B랑 보세 구역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수입이 아직 아닙니다. 자, D가 그쵸, 보세구역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로 신고를 하면서 들어올 때, 이때가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D가 수입자예요. 자, 그리고 C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뒤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복습하는 건데 뭐라 그랬어요?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고, 그죠?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 그랬어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제가 저기 위에 있는 사업자는 구분을 했죠. 즉,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서 반드시 그 세금을 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어도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자 이 D, 이분은 사업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업자여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이 D가 이제 납세 의무자인데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공급장을 세간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세간장이 수입분의 부가가치율 세만큼 떼요.
근데 공급자는 원래 미국에 있겠죠. 미국의 수출업자가 있죠. 근데 그 미국의 수출업자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그 수출업자를 공급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공급장을 세관장으로 봐요. 그냥 세관장이 그래서 그 수입자한테 부가가치를 징수를 해서 그냥 납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다. 그럼 이 부가가치 10만 원을 저 D 수입자한테 10만 원을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 세관장이 그냥 납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수입세금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이 이제 그 수입한 걸 가지고 또 가공을 해서 D한테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C도 이제 같이 있겠죠. 그럼 세관장은 수입분이고 C는 공급분이에요. 요건 이제 나중에 과세 표준을 이제 숫자를 보면서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저 세관장이 수입분의 그 부가가치를 징수를 해서 D로부터 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낸다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수출신고가 수리된 재화. 이건 뭐라 그랬죠? 수출신고가 받아들여진 재화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다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한 대를. 자, 그럼 영세율이겠죠. 아까 다 복습했죠. 영세율을 적용했어요. 그럼 이거는 완전 면세죠. 그렇죠? 전체 환급을 받잖아요. 그죠? 전체 환급이란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 환급이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쵸? 물건 가액만 있는 겁니다. 공급 가액만. 자, 근데 이게 만약 수출 취소가 됐어요. 다 영세율 적용해서 아예 부가세를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아예 부가세가 없는데 수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수출이 취소가 돼서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것도 수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영세율을 적용할 때, 그쵸?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전체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공급 시기가 선적일입니다. 공급 시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저랑 공급 시기라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과세되는 기준이에요. 그때 바로 공급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적일입니다. 선적이 되면 이게 수출이 된 거다 해서 영세율로 신고하고 환급해 줘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적이 돼야 돼요. 선적이 된 것,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취소는 선적이 된 것이 수출 취소가 되어 수입인 거예요. 만약에 선적이 아직 안 됐다. 그쵸?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세율이 적용이 아직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적이 안 된 거를 취소한 거는 이미 부가세가 있는 거죠. 전체 환급이 아직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선적된 수출 물품이면 그것을 다시 취소한다. 그럼 그것도 수입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입은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중에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한 자 이렇게 있는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용역의 공급은 뭐냐면 계약상 법률상 용역을 또 이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용역입니다.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그 밖의 행위예요. 그쵸? 그 밖의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대부분의 용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대표적인 업종을 볼게요. 건설업이나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 이게 대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건설업이나 이 부동산업에서 예를 들어 사업 목적이 부동산 중개나 매매다. 아니면은 1일 과세 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근데 오히려 2회 이상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용역의 공급을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재화랑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급 시기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업, 임대업에서 또 주의할 점은 전답, 과수원, 목장, 임야, 염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임대업을 보지 않습니다. 부가세에서는 이거를 과세를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을 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가공계약이 있습니다. 가공계약은 주요 원재료를 부담하면서 가공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주요 원재료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 위다, 그럼 이건 재화의 공급입니다. 근데 주요 원재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공만 한다, 그럼 당연히 용역이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건설업이다. 건설업은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그리고 각종 권리를 이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가 있어요. 각종 권리는 되게 많습니다. 그죠? 밑에 등등등 있죠. 근데 양도를 한다 이것을 그럼 재화의 공급이에요. 근데 대여할 수 있죠?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대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권 안에 그 권리금이 포함이 돼 있어요. 요즘 권리금 신고 많이 하는데 권리금은 파는 거죠. 그쵸? 권리금 받고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각종 권리의 양도기 때문에 재화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돼요. 자, 권리금 같은 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역의 공급은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이래서 재화 용역의 공급을 다 이제 지엽적인 것 빼곤 다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공급 시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떠먹는 세법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